모든 도자기도 마찬가지고 자사차도 그러니까 물론 꼭 여기만이 아니라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어떤 게 좋아요? 그런 거 어떤 걸 사야 돼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게 진짜예요? 되게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뭐죠? 이게 자기 게 안 되는데 근데 일반 도자기 우리나라 국내 도자기도 마찬가지고 결국 도자기를 보는 건 네 가지 관점이죠. 재료에 대해서 이게 사용한 재료가 어떤가. 그 다음에 그 공예예요. 어떻게 만든지. 물론 이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설계 디자인에서 이 조형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이제 장식이 있긴 있는데 그 다른 도자기에 비해서 자사차원은 장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재료, 그 다음에 제작, 그 다음에 조형, 디자인, 그리고 소성이죠. 소성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자사차오 재료도 중요하고 만든 것도 중요하고 디자인도 중요한데 마무리는 소성이에요. 그 왜 중요하냐면 소성이란 말 자체에 담겨 있습니다. 완성하는 건 소성이에요. 불을 이용해서 이걸 그릇으로 완성하는 건 그러니까 불을 통해서 이게 소성인 단계거든요. 그래서 어떤 불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온도로 어떻게 그 소성을 했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소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물론 자사차만이 아니라 국내 도자기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도 잔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계속 써보니까 온도를 예를 들어 이게 뭐 1280도에 떼야 된다. 근데 약간 낮게 뗄 수 있잖아요. 그럼 차 맛이 죽어요. 약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재료지, 어떻게 만들었지, 디자인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왜냐하면 디자인은 조형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설명하는 게 차 입장에서 보면 차가 여기서 운동할 거 아니에요. 향이든 이런 게. 그러면 그 운동성을 좌우하는 건 조형이에요. 디자인이에요. 이게 원형이냐, 원형도 아래가 넓으냐, 위가 넓으냐. 이에 따라서 그래서 그 자체에서 차이를 보면 지금 이건 이제 현대 시간의 이야기, 다음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차를 나눌 때 기준이 그러니까 이제 지유명차에서 차를 성질로 나누거든요. 지금은 이제 중국은 어떤 입장이죠? 제차 입장이죠. 차를 만드는 사람 입장이죠. 분류가 6대 차류는 마시는 입장은 관계 없어요. 서양은 어떤 입장이죠? 형태론이에요. 서양은. 지금 서양에서 사는 그린티, 그 다음에 블랙티, 그 다음에 스페셜티예요. 스페셜티 안에 우롱티도 있고 푸얼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홍차를 말 그대로 하면 레드티라고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블랙티라고 했죠. 이건 형태론이에요. 그러니까 형태론과 성분론이에요. 서양에서는 차를 분류하는 기준이. 그것도 마시는 입장하고는 관계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마시는 입장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차의 성질이거든요. 얘가 어떤 성질이지? 이 의미는 뭐냐면 얘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작용을 하지? 이 입장이에요. 이 입장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전통적인 차 문화일 거예요. 근데 이게 사라졌어요. 지금 이게 차를 성질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그 차의 성질에 기반해서 도구 배치하고 어떻게 마시지라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구론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은 지금 이제 이 형태들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면은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운동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대류 현상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차가 그러니까 그 차가 자기가 풀어낸 주체는 차잖아요. 다만 인간이 조건을 형성해 줬을 뿐이고 풀어지는 거 차가 움직여 풀어낸 건 스스로 풀어내거든요. 그러면 차의 운동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형은 예쁘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미적인 것도 이야기하지만 차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생명 운동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재료 부분, 그다음에 제작 공예 부분, 그다음에 이 디자인 부분, 그다음에 불로 완성하는 것, 이 전체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보는 국내 도자기 찻잔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몇 가지 점에서 이제 문제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첫 번째 재료화학에 있어서 쓸 수 있는 고령토를 너무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되게 도토잖아요. 흙으로 만들잖아요. 흙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사차후의 기호를 따지고 과거를 따지잖아요. 사실은 이게 역사를 따져가지고 야 이게 누가 만들었대더라, 이게 정말 골동이야, 이걸 되게 이제 관심이 있는데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사차가 등장했지? 라는 그런 부분과 이에 대해서 이 자사라는 이 돌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자기 그릇이 됐지? 그 다음에 차하고 관계에서 이게 어떻게 양식이 호로서 양식이 정립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자기는 그릇은 기본적으로 흙을 쓰지 돌을 안 써요. 왜냐하면 돌은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돌은 아직은 우리하고 가깝지 않아요. 돌은 훨씬 더 원시적이에요. 세요, 시체말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돌 위를 걸으면 피곤한데 흙길을 걸으면 피곤이 풀린다고 그러죠. 흙은 우리가 갖고 그걸 집을 지어도 돌 가지고 집은 짓지는 않아요. 기반을 다질지 몰라도. 돌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려면 돌이 흙에 대해서 오랜 수억 년의 풍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하고 친하지 않는 것은 사라지고 친한 것은 남고, 그래서 거기에 초목이 자라는 거잖아요. 돌에서는 초목 못 자라요. 그런 의미로 이 돌 가지고 그릇을 만들잖아요. 여기에 차를 우리가 차가 다 죽을 정도로 세요. 그렇게 표현하면 좀 안 되지만 그릇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돌이에요. 돌 가지고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도토가 흙을 많게 가지고 없어. 그러면 그 도토에 원래 원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도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령토라고 말하지만 고령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구 환경 입장에서 오랜 생활 그 돌이 풍화가 돼서 흙이 되고, 흙을 가지고서 우리가 집도 짓고 그릇도 만들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없으니까 보면 이 도석 자체를 가지고서 그릇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재료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인공적으로 그 도석 자체를 흙의 성질로 바꾸는 과정이 추가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바로 가루 내가지고 찰흙처럼 만들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요즘 기계가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차가 죽어요. 그걸로 차통을 만들었다? 꽝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소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적절하게 불이 떼서 완성이 돼야지. 이게 왜 자꾸 온도를 낮게 때리는지 아세요? 만드는 유제에 보면 분량이 적게 나오거든요. 약간 고온으로 떼면 약간 이제 철도 막 녹아내리고 기포도 생기고 소비자들이 반품을 해.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차 맛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아주 소성이 중요하듯이 영향을 실제 미치듯이 재료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자사차에 던질 수 있어요. 돌인데 어떻게 그 그릇을 썼냐고. 그리고 이게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재료가 좋아요라고. 그래서 이게 뭐 조조청이 좋아요, 뭐 황룡산 원가, 이런 부분들을 굳이 따지는데 제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돌 자체가 그러니까 황룡산이든 어느 산지의 자사였든 흙으로 많이 돌아온 게 좋다. 그만큼 오랜 세월 묵힌 게 좋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화공이나 그런 부분들을 가미하지 않은 전제하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사 자체를 아까 그 스님을 봤잖아요. 송나라 때 이제 그 이름도 없어요. 그 스님은 좀 기이한 스님이어서 이승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의 배경된 스토리가 그거예요. 그 최초의 자사가 발견된 산이 황룡산인데, 그 황룡산 꼭대기에 갔더니 이 자사들이 오랫동안 비바람에 맞아서 풍화됐을 거 아니에요. 이미 떡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려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체는 그거예요. 이 자사라는 돌을 캐면은 실제 여기 이제 재련 과정, 요 그림에 보면 페이지에 이 책의 49페이지 보면 재련 과정이 나오잖아요. 돌 자체를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으로 분해시키는 과정이 여기 나오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명나라 시대 최고의 이제 그 아까 말한 대로 차를 우려 마신다라는 그릇에 대한 요구 조건이 사대부들이 요구를 했지만 이싱에 있는 작가들 입장에서는 고민이에요.
무이산에서도 차를 만드는 농민들이 고민했듯이 이싱에서 차를 만들어야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 숨 쉬는 거며 그러면서도 이게 그 차 자체에 그 좋은 영향만 미치고 나쁜 영향 미치지 않을까라는 재료, 제작, 그다음에 디자인, 그다음에 그 소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한 그게 이제 나름대로 완전하게 정립한 게 명나라 말 청나라 초기의 시대비인이라는 거예요. 재료에 대해서 이 재료를 이렇게 재련하는 게 그 당시 교재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 방법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기계를 쓰니까 달라졌죠. 예전에는 주로 노천 채굴이에요. 노천 채굴. 그러니까 이미 떡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자사에는 불순물도 많아요. 우리한테 해로운 거. 납도 있고. 저희가 이제 포항공대 의뢰해서 성문검사도 해봤고, 물론 중국에서 훨씬 더 이미 데이터 많아요. 근데 이걸 이제 숙성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캐 가지고 이게 비바람에 맞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캐 가지고 야에다가 풍화시켜요. 이게 1차 풍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비바람 맞으면은 인공적으로 자연적인 풍화 단계를 빨리 가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싱은 여름에는 40도 넘거든요. 겨울에는 또 얼고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서 풍화가 돼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작아지죠. 그러면 그걸 이제 품질로 골라내요. 그러면서 보이차 만드는 것처럼 햇빛에다가 세청을 해요. 햇볕에. 그리고 그것을 그 품질로 그래서 한 다음에 이제 갈아요. 맷돌로. 여기 맷돌이 있죠. 맷돌로. 지금도 고급 작가들은 이 맷돌로 갈아요. 근데 이제 이 재료 공장에서는 아니 기계로 가야지. 맷돌로 갈아야지 거기에 이제 굉장히 고운 성분들이 있거든요. 음모라든가 석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살아나요. 하여튼 맷돌로 곱게 간 다음에 가루가 되면 이거 어떻게 되죠? 채로 쳐요. 채로 치는 기준이 뭐냐면 여기도 보면 다 느낌이 다르죠. 어떤 거 거칠 거 있고 어떤 거 거친 거 있고 어떤 거 고운 거 있고 그러죠. 이건 재료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치는 채의 굵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1m, 1m 안에 구멍이 몇 개냐. 40개다. 그러면 이거 40모. 60개다. 그러면 60모. 20개다. 20모. 그러니까 명나라 때는 대개 20, 30모예요. 가는 것도 그렇고 좀 거칠어요. 그래도 떡을 잘 지었으니까 그러다 하더라도 고운 느낌이죠. 그러니까 알갱이가 굵다는 거하고 굵다고 해서 이 자체가 그 윤기가 안 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전통적인 오래된 자사창은 그런 거예요. 알갱이가 뭔가 거칠어 보이고 굵어 보이는데 정말 맨들어난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옛날 거라고 그러는데 너무 고와 입자가. 그건 뭔가 그 방작이죠. 당연히 방작이죠. 방작이죠. 그러니까 옛날 것은 윤기가 잘 흘러요. 옛날일수록. 그만큼 오래 숙성시켰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물하고 이겨서 이제 반죽을 해서 이게 우리 가래떡처럼 굵은 가래떡처럼 만들어요. 한 5kg 단위로. 이걸 다시 비닐에 싸가지고 햇빛 안 되는 거에 다시 또 숙성시켜요. 이걸 이제 이름만 말하면 이제 그 잠을 재운다고 그래요. 잠을 재운. 그러니까 정말 진흙의 성질로 가는 거예요. 이게 최소 모두 1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는 돌을 캐가지고 요것에 재료가 되는데 못해도 최 빨라야 2, 3년이에요. 어떤 건 10년까지, 그러니까 보통 5, 6년 하는 게 보통이에요. 이게 이제 이 재료에서 과정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만든단 말이에요. 만드는데 아까 말한 그러니까 이 재료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을 때 얘들은 알갱이와 알갱이 구조죠. 이건 뭐냐면 크게 보면 이걸 유리질 구조라고 불러요. 맨들을 하죠. 요건 뭐냐면 결정체 구조예요. 알갱이 구조. 그러니까 부를 때더라도 이것은 완전 소결이죠. 부를 때에서 이미 딱 매듭이 지어졌어요. 이건 반소결이에요. 쌤이에요. 그래야지 알갱이와 알갱이가 만나서 거기 안에 숨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이 숨구멍. 근데 이 숨구멍이 아까 말씀 옹기하고 여기 다른 그런 부분 중에 그러니까 옹기도 숨을 쉬니까 근데 이게 숨을 쉬는데 차 향미가 달아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알갱이와 알갱이 이 구조, 물리적인 구조가 되면 쌍중기공이에요. 그러니까 기공이 숨구멍이 있는데 몇 개의 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막으로 돼 있지 않고
중충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요 구조가. 근데 이걸 실현하는 게 제작기예요. 제작기. 그러니까 자산은 재료로서 보면은 분명히 알갱이 구조여야 돼요. 알갱이 구조. 그래서 알갱이 구조를 유지하는 게 자사차원에 대한 요구 조건에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 몸하고 같이 여긴다고. 우리 피부하고 똑같아요. 우리 피부가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열려 있죠. 실제 그러면 우리 몸은 읽다 보면 닫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열려 있어요. 근데 그 열려 있는 것과 열려 있지 의식적으로 열 수도 있고 의식적으로 못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구멍에 대한 격들이 있듯이 이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부 자체는 갖고 있는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려 있지만은 밖에서 해로운 건 들어오면 안 되죠. 내 몸에서도 해로운 건 나가더라도 내 몸에 중요한 게 또 나가면 안 되잖아. 이 입출에 대해서 뭔가 생명력 있게 조절하는 게 우리 피부 구멍이죠. 얘도 똑같아요. 그렇게끔 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그것의 기능을 실현해주고 하는 것은 제작 공법이에요.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요 니르편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내놓고 두들겨서 쫙 펴서 몸처럼. 결국 정말 신나게 두들겨. 이 두들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두들기는 정도에 의해 가지고 이 알갱이 구조가 어떤 식으로 층을 이루지 이걸 좌우해요. 그 다음에 두들기고 그리고 이렇게 몸통 다 손으로 하잖아요. 세워서 몸통을 만든 다음에 이걸 두들겨서 또 이 곡선을 만들어내요. 두들겨서 곡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손잡이 붙이고 불이 붙이고 요거 다 조합한 다음에 계속 빗질을 해요. 빗질은 이것에 붙였으니까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빗질하는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자체가 이제 결정체와 결정체니까 그 결정체와 결정체가 굉장히 긴밀하게 만나도록 대신에 그렇게 하면서 과학이 되는 게 뭐 잘 보셨겠지만 차오 안을 보면은 대충이라기보단 구멍이 거칠어요. 밖에는 맨질을 해요. 이 이유가 안에는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과학이에요. 안에 기공은 크게 하고 구멍은 밖에 구멍은 미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숨을 쉬되 차 향미가 달아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온도 잘 유지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까 말한 차오로서 요구 조건이 있어요. 통기성, 보온성 이런 부분들은 자살하는 재료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고 동시에 제작 공예에서 이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완성하는 거 어디서? 소성에서 와서. 소성이 왜 중요하냐면 어떻든 간에 이건 물하고 반죽된 거잖아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빗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구멍이 다 막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갱이와 알갱이지만은 이 빗질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미장하듯이 했기 때문에 다 막혀 있어요. 이걸 다시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온도, 그러니까 얘가 열리는 제 온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름마다 소성원은 온도가 달라요. 근데 이게 부족하면은 덜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차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차라리 더 높은 온도에 떼는 게 좋아. 차라리 높은 온도에 떼가지고 여기에 막 기포가 생기고 철이 녹아내리고. 그러니까 이건 절대 불량이라고 하면은 그건 차오를 모르는 경우. 예쁘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오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요구 조건이니까 그걸 실현하는 재료학, 공예, 제작 공예 그리고 소석이라는 게 측면에서 바라봐요. 그러니까 반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하튼 그 조건 이걸 정립시킨 게 아까 말씀드린 명말청초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조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능이 중요하잖아요. 쓰임새가 중요해요. 그거에 대해서 요구 조건이 일치됐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죠?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초기에는 아까 그 공춘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최초의 차오는 아니지만 지금 최초의 차오 그렇게 부르는데 초기 차오들은 다 커요. 왜냐하면 그 앞에 차를 다려 마실 때 쓰던 탄관들이 커서 그 디자인의 모티브들이 커서 얘기해요.
근데 이거 사대부들 쓰니까 너무 크잖아요. 지금도 그러시죠? 지금 댁에서 쓰실 때 이거 쓰시라면 쓰겠어요? 그게 그러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자사차오 작가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도자기가 특징이 뭐냐면 사대부들하고 교류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아까 공춘도 실제 그 노비긴 했지만 글시중을 읽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대부들하고 교류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대빈이 결국 이제 그런 어떤 기록들에 하면은 상하이라든가 이런데 사대부들 찻자리에 시대빈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야 너무 중요하잖아요. 시대빈 이것 좀 새로운 디자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중에 이제 시대빈에 대한 스토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좀 작은 차로 좀 만들어라. 소품으로 작은 차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작게. 근데 이것과 관계돼서 그러면 그 당시에 사대부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차문화를 했을까? 이런 배경이 중요해요. 이게 곧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차 생활 패턴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차든 음식이든 이건 모두 뭐냐면 시대의 반응이에요. 시대의 반응이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차문화를 이야기하지만 차문화 이전에 먼저 전제되는 건 시대의 음식 문화예요. 음식이라는 건 마시는 음료와 식이잖아요. 이 문화가 먼저 우리의 사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차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문화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주류 음식 문화가 어떤 문화지? 이걸 먼저 봐요. 그리고 차문화를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지? 그 속에서 차가 나오고 도구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 시대의 생활 문화를 이야기하는 게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차 문화도 끊임없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 시대의 문화는 한국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서양적이지도 않고 종합적이라고 좋게 말하든 국제적이라고 말하든 여하튼 정체가 모호한 상태로 복잡해요. 지금의 음식 문화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의 지금 가전 음식 사라졌어요. 가전 음식 사라졌어요. 그리고 가정이라고 말할 때 그 생활 단위 공동체가 사라졌어요. 해체됐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음식 문화를 만나고 있지? 그러면 우리 시대의 음식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지금은 정말 음식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나열이지. 나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차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 차문화는 음식 문화도 그 정도인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차문화가 정말 시대와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반영하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의 차문화는 사실 외래에서 들어온 것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판매되는 오리지널 차만 말하면 제일 많이 판매되는 홍차예요. 왜냐면 수많은 카페가 있는데 4만 개 이상 그 카페에서 커피 말고 되게 유럽식 블렌드 홍차 다 팔아요. 그래서 제일 많은 그 시장 전선이 있어요. 이건 유럽식 홍차예요. 제일 많은 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접하는 전통적인 녹차는 사라졌어요. 지금 복원한다 하더라도. 여튼 우리한테 형성되어 있는 녹차 문화는 일제시대에 형성된 일본에 의한 녹차 문화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자 고등학교에 배웠던 그 차 기법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중국에서 무선차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시겠지만 동다송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조선 후기의 차문화 부흥운동도 우리 차 마시자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10가지 차가 있으면 2가지 정도가 우리 차고 나머지는 중국 차예요. 요지는 뭐냐면 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차를 생활하자는 거예요. 이게 요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뭘 이야기하든지 간에 우리 시대 문화가 먼저 사실은 점검이 돼야 돼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식어주잖아요. 이게 우리를 살리고 있나? 우리가 살려고 문화라는 개념으로 변화를 지향하나? 그런 부분을 보면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러면은 차라는 부분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차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차피 이 차 문화 자체가 귀족 문화였기 때문에 귀족 문화였고 실제 그렇게 지배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펼쳐져 있고 일반 대중들은 누릴 수 없으니까는 대용차 중심으로 발달했단 말이죠. 차가 중요했지만 그건 누릴 수 없으니까 그 차를 대신할 수 있는 차가 발전한 게 이런 거 말하면 생강차든 대추차든 뭐 숭늉도 그렇게 썼던 거고. 근데 지금은 이게 직접 직구도 하고, 그러니까 유럽의 블렌딩 홍차든 일본식 녹차든 중국의 다양한 차류든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 중요한 상황은 뭐냐면 누구나 마음만 내면 그 차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정체불명이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어떤 차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 음료가 우리 시대는 아무래도 커피와 콜라의 시대잖아요. 음료 문화는 보면 커피와 콜라 시대.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음식하고 잘 어울리는 것은 커피와 콜라예요. 패스트 문화하고 잘 어울리는 건 요거예요. 그리고 현대 사회가 주는 도시 문명이 주는 건 각성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커피 마셔야 되고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 문화에 쫓아가려면 콜라로 녹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류예요. 근데 그런 음식, 이 사회 문화와 그 음식 문화가 전제하에서 우리가 차 문화를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 오리지널 차, 그게 보이차가 됐든 우롱차가 됐든 녹차가 됐든 홍차가 됐든 이 차가 주류 음료가 되잖아요. 그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차들이 주류차는 될 수가 없어요. 주류차가 되기 위해서 했던 게 대표적으로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세계 시장의 차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건 홍차죠. 왜냐하면 홍차는 커피하고 성격이 비슷하거든. F 또는 T처럼 각성시켜주거든. 이게 자본주의와 그것에 형성된 도시 문화에 잘 어울리는 문화거든. 그러니까는 세계 시장을 지배하거든. 나머지 차들은 우롱차든 이런 부분들은 실제 좋아할 줄은 몰라도 사용하기 어려워요. 사용 어려워요. 다만 이 자체를 그러니까 이 차든 그 음료든 아니면 음식이든 이것은 분명히 시대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하튼 이 자사차도 그렇고 이 차 자체가 변화 발전의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그 당대를 주도했던 사람들의 요구 조건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이야기하니까 다시 싹 돌아가서 자사차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말 청나라 초기 이게 정립이 됐을 때 이걸 주로 썼던 사람들은 사대부들이라고. 특히 청나라로 가면서 아까 강남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주족이 지배하던 청나라에선 강남에 있는 한족들이 정말 더욱더 차문화에 들어가요. 그리고 명나라 중후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명나라가 혼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주도했던 세력의 사조는 유학이었어요. 근데 공자가 그렇게 가르쳤냐고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 황관의 정치와 붕당 정치와 그 모습을 보면서 유학자들이 그 환면을 느끼고 이 강남 일대에서 자기 수양의 기조로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이 차 자체가 다리는 문화에서 이 우리는 문화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대단한 혁명입니다. 다리는 건 뭐죠?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안 다려요. 노비들이 다려줘요. 아랫사람들이 다려줘요. 여성들이 다르거나. 근데 우리는 건 뭐죠? 물만 있으면 내가 마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부들이 유학자들이 그 기존의 관학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출세 위주로 생각했다가 심신수양적으로 기울잖아요. 그러면서 둘도 없는 친구가 차고 거기에 너무너무 뛰어난 도구가 이 자사차가 돼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소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수양하면서 마시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쓰냐고. 그래서 디자인이든 용량이든 그리고 이렇게 이 글귀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자기의 사상성을 여기에 적어서 전하는 거예요. 이건 청나라 때 더더욱이 그 강남의 한족 사대부들에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사차우는 실용적인功能 때문에 이게 그 차도구로서 발전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디자인 양식들이 그렇게 해서 분화 발전하는 거예요. 분화 발전하는데 이런 자연기라든가 이런 금문기는 아까 말한 명나라 중후기에 등장해요. 초기에 등장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디자인은 여기 다 앞에 있는 도자기들 모방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만 차호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이게 삼평이든 균형이든 그런 부분들. 근데 그 이전에 또 이건 청동기 디자인이잖아요. 청동기 디자인. 근데 이건 뭐냐면 아까 그 금문기 그 시대붕의 아버지 시붕의 그 작품 보셨지만 그러니까 명나라 황실에서 귀족들이 쓰는 옥기가 많았어요. 옥을 보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차오는 이 점성이나 가소성 변화를 주는 게 뛰어나서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주면 만들어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사진 하나 딱 찍어가지고 이 시간 보내고 이거 만들어내요. 저도 요즘에 3D가 나와가지고 딱 섞고 뭐 그러면 누구나 만들어. 근데 어떤 도자기도 못 따라가. 그냥 자사처럼 그걸 만들어내 손으로. 그래서 이 어려운 금문기가 명나라 중기에 유행했던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하튼 백자, 청자 그런 부분을 응용해서 이렇게 차를 우릴 수 있는 실용성을 반영해서 디자인을 만드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시대빈이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연기, 자연사물로 정립을 시킨 게 이제 청나라 중기에 그 여기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요 몇 페이지라고 안 나오는데 여기는 천밍위엔이라고 중국식 이름으로 적어놨는데 진명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호박차오가 있고 호박차오 있죠. 이렇게 자연 사물을 정말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또 자사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더더욱이나 이건 다 천연색이잖아요. 그걸 조합해가지고 천연 사물처럼 만드는 이걸 이제 정립을 한 거예요. 해외에서도 유명하시죠. 멋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나라 중기 때 아까 말씀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사차오 디자인이 네 가지 조형들이 정립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방연기, 원연기, 금문기, 자연기. 아까 이제 진명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연기 이런 식으로 정립을 시켰는데 거기에 하나 추가된 게 인문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쓰는 사대부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진만생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있습니다. 거의 끝부분에 있을 텐데요. 거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멋있게 생긴 18세기죠. 그러니까 아편 전쟁이 터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편 전쟁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 문화 변천사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하나가 주원장 침략이고 또 하나가 아편 전쟁이에요. 하나 더 들려면 중국의 공산화예요. 하나 더 들려면 중국의 그 WTO 가입 이 시장 경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하여튼 이 진만생은 여기 이제 설명이 있으니까 이게 보시면 실제로는 유학자이라는데 도가 수행자예요. 그래서 차오를 가지고 차를 마시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또 다른 기회니까 이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차를 넣고, 그러니까 이것의 장점이 그거죠. 그러니까 차를 우린다는 것은 아까 뭐 이렇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대부들이 변화된 그 반영도 있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차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 차 입장에서 뭐냐면 여기다 딱 넣고 차를 여기에 적정한 용량이 있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 위해서는 요 그릇이 있다. 그럼 이 용량이 있으면 중요한 건 여기다 얼마를 넣어야 되지? 여기 일종의 차가 사는 집이잖아요. 우리도 사람 사는 몇 평이 있으면 거기에 적정한 인구가 필요하죠. 혼자 사는데 100평에 살아봐요. 병나지.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10평인데 한 5명 살아라 그래요. 살 수는 있지만 똑같아요. 적정한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응용은 가능하지만 적정한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넣을까? 그 다음에 몇 도의 물을 넣을까? 그죠? 물론 어떤 물을 넣어야 될까? 그것도 있지만 여하튼 그건 생략. 몇 도의 물을. 그 다음에 얼마를 담가둬야 돼요? 얼마 있다 뽑아내야지. 그 다음에 몇 번을. 그러니까 내가 이걸 8번을 우려내겠다 하면은 1회부터 8회까지 정량 다음에 물을 붓고 담가넣어서 따르는 시간들이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기준은 차예요. 차가 자기 성분이나 자기 성질을 토해내는 적정한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마시는 사람이, 그러니까 첫 번째 우려냈을 때 나온 성분과 작용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진만생이 느낀 거예요. 근데 그 소외를 차후에 다 도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까지 해요. 당나라대 차경은 다시 고쳤어야 된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어떤 도가적인 어떤 몸에서의 어떤 음량의 작용이 나는 도가적인 것들을 다 써놔요. 그러면서 인문적으로 디자인하고, 그러면서 이 진만생의 또 유명한 말, 모든 상어는 자사차로 만들 수 있다. 이 우물의 난간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 영역을 인문자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적인 사고방식 차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설계한 겁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돼 있어. 이건 그릇이에요, 우리 그릇. 이거 빼면 우리 완이에요.
만에다가 요건 그 기미에서 출토된 검 꼭지가 있어요. 기미에서 출토된 검 꼭지가 있다고. 검 꼭지로 뚜껑을 만들었고, 이건 이제 하트 모양처럼 한 것은 중국 작가 아이디어였고, 이렇게 해서 만든. 이건 우리 디자인이에요.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식이죠. 생각을 못 했는데. 여튼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어떤 그 장르가 되긴 하겠지만, 여하튼 자사차원은 이렇게 디자인 유형에 따라 가지고 만든 사람과 쓰는 사람 사이에 나름대로 어떤 공통 분모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청나라 중기 무렵에 정립이 된. 아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동양의 차문화의 전성기는 이 청나라 중기 무렵입니다. 18세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 주원장이 칙령해가지고 이렇게 2차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뭐죠? 우롱차하고 홍차잖아요. 그러니까 동의 짓지 못하고 입차로 만들려고 그랬어. 근데 명나라 초기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무이산에서 무수한 실험을 했다고 그랬죠. 그 과정에서 같이 변화 발전한 게 도구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무이산에서 이게 세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차로서. 그러니까 이 입차를 약간만 산화시킨 녹차류, 거의 광하게 90%가 산화시킨 홍차류, 중간만 산화시킨 중국에서 이제 청차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우롱차라고 부르니까. 나머지 말하는 백차나 황차는 녹차의 음용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양이에요. 이건 산화잖아요. 중운의 차는. 그다음에 운남이라든가 사천이라든가 그 소수민족의 발효차, 이게 이제 흑차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흑차라고 보는데 특히 왜 18세기 중엽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서 우롱차와 홍차가 차류로서 자리를 잡은 게 명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년 정도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차가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유럽에 소개되고, 그러면서 이게 상업화되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상업화된 건 청나라 중기예요. 그러면서 공부차라는 양식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자스민도 그때 등장하죠. 왜 자스민이 등장한지는 아시죠? 앞에 드셨던 무이암차 있잖아요. 너무 귀해. 근데 무이산에서 나는 우롱차는 너무 귀한 거예요. 다른 지역에 우롱차는 생산이 많은 거예요. 근데 무이암차하고 완전히 달라, 향미가. 그러니까 다른 지역 우롱차에다가 자스민은 블렌딩하는 거예요. 그게 자스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이 차가 정식으로 청나라 황실에 납품된 게 18세기 초죠. 그러니까 18세기라는 이 시기는 다양한 차류가 상업화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도구가 발전해야지. 그리고 점점 이제 이 시대가 발전하니까 차를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귀족에서 평민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유럽으로도 나중에 이게 뭐 이게 차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여하튼 그런 의미에서 이 18세기 중엽에 이 자사차어도 이렇게 유형으로서 정립이 되고, 그 전제는 차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형성된 거. 여기까지가 자사차를 이야기하는 과거예요. 청나라 중기물이. 더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뭔가 세팅이 되게 한 인물이 요 이제 소대영이라는 인물인데요. 보시겠지만 이런 이제 아편전쟁 무렵이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 중요하냐면 원형기 자체를 이게 사실은 제일 단순해 보이는데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동양계의 사고 방식도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이걸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뭐 철구, 방고 뭔가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맨 먼저 이 입문하면 세 가지를 만듭니다. 손으로. 요 서표, 요 철구, 방고 세 개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표준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차워 사실 때 되게 이게 뭐 이렇게 보고서 이게 삼평을 보고 그러시잖아요. 이건 유치원생들이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게 절합하면 일주문이 있잖아요. 이게 이해를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 기둥에서 이 지붕을 버텨서 수천 년을 버티냐, 비바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형에서 그러니까 재료라든가 소성이라든가 제작은 단순해요, 사실은. 충실하게만 지키면 돼요. 이 조형은 말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고 방식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세라고 부르죠. 아니면은 신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기세가 있지, 얼마만큼 운치가 있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지금 현대 작가들이 못 쫓아가는 법. 지금은 기하학적인 사고방식이 들어가지고 딱딱딱 끊어지는데 절묘하게 맞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여기에 주는 운치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과거의 자사차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거 다 방작이에요. 점장님이 이게 알고 갖다 놓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다 방작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사차. 실제 거칠어 보이는 데 윤기가 있어야 돼요. 옛날 것이.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자사차 과거고 과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원인데 그 기원의 전제가 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창문화의 변천이 있다. 그다음에 그걸 사용하고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도구기 때문에 실제 차의 입장에서 이 도구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차와 사람 입장에서 매개했던 도구 그런 관점으로 기호를 보고 변화 과정을 보고 나름대로 이게 그 자사 호예로서 정립됐던 시기 여기까지가 한 테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후로는 이게 청나라도 자본주의가 들어가고 산업화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중국이 시장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어떻게 변했어요? 상상 이상으로 변화가 생겼어요. 이게 다음에 보려고 하는 자사차 현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대략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